정부가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 발표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코로나19 충격을 받았던 1년 전보다 4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1, 2%처럼 최상위 비율에만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올해 3만 200세대의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선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400세대가 먼저 청약에 나서는데요. 분양가는 시세 70에서 80%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라면 본 청약 시점까지 2년을 미리 살아야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예정대로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경기, 인천 등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총 30곳에서 3만 200세대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약 9,400세대가 나옵니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10월 남양주 왕숙, 11월 하남 교산 등이 공급됩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의 분양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물량의 상당수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됐습니다. 전체 3만 200세대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14,000세대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등의 금융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당초 약속한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5월에는 소규모 택지 발표, 민간 제한 통합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등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 개발 사업지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은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월 들어 어제까지 수출 금액이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1년 전보다 4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액은 309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5.4%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보다 1일이 많았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 수출액은 36%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급증세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수출은 전년 대비 26.9% 급감했습니다. 다만 이달 20일까지 수출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적은데 수출 금액은 4.2% 증가해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2분기 디램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분기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PC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보다 25% 상승했다 밝혔습니다. 아직 2분기 가격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초 이 업체가 2분기에 2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봤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PC 디램 가격을 당초 전망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23에서 최대 28%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램 전체 평균 가격도 당초보다 5%포인트 높여 18%에서 최대 23%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최상위 비율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등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상위 1, 2% 등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거에 패배한 여당이 뚜렷한 원칙 없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폭등세를 보이던 도지코인이 도지데이를 맞아 오히려 20% 가까이 폭락하며 도지코인이 제2의 게임스톱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자는 캠페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20일은 도지코인 가격을 1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자들이 만든 도지데이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지데이가 되자 도지코인은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21일 오후 3시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9.53% 급락한 33.43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업비트에서는 5.57% 상승한 41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지코인은 한때 30%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도지데이에 오히려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1달러 상승 캠페인이 통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개미들이 펌핑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폭락이라는 역효과를 낸 셈입니다. 도지데이를 주도한 것은 연초 게임스톱 주식을 매집했던 레딧 개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초 게임스톱의 주가는 개미들의 매집 캠페인에 힘입어 347.51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관심이 식으며 158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도 게임스톱과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개미들이 레딧 증권방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도지코인을 대거 사들였지만 결과는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이 게임스톱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도사로 불리는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CEO는 도지코인은 내재 가치가 전혀 없다며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도지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공모주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제재를 앞두고 중복 청약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늘며 공모주 시장의 열풍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시장 대여 찾기에 분주합니다. 오는 6월 중복 청약 제재를 앞두고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공모주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5월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로 기업 가치만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역대급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덩치가 더 커 공모주 흥행 바통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일단락에 악재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오는 22일에서 23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28일에서 29일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공모시장 대여로 꼽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도 코스피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복 청약 차단 시스템 구비 전 막차에 탑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업용지를 대상으로 원부 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오는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고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자동차 정비 플랫폼부터 라이브 커머스, 또 빅데이터 서비스까지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계속되는 실적 악화로 본업 위기에 처하자 부지런하게 신사업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 업계가 생존을 위해 신사업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신한카드는 최근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기업 마스터자동차관리와 손을 잡고 방문자동차 정비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운전자가 정비소를 방문하는 대신 정비 인력이 차량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카드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보고플레이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빅데이터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활용해 양사가 이용자를 동시에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삼성카드는 기업이 원하는 마케팅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는 데 더해 직접 빅데이터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링크 파트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월 금융당국의 생체정보 본인 인증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등록했습니다. 롯데카드 핸드페이에 적용된 손바닥 정맥 정보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서비스로 공항과 무인점포 등과 제휴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 등은 결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작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고 네이버페이 등 후불 결제 서비스를 내놓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신용결제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카드사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특히 방대한 가맹점과 회원결제 정보 등을 보유해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비즈니스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비현방으로 치부됐던 동북권 재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 광역교통망이 뚫리게 되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철도나 도로가 준공돼 실제 이용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 신도시에 문을 연 린 파밀리의 모델하우스. 코로나19 사태로 시간당 10명의 예약자만 출입이 가능한데 견본주택 운영 일정 동안 모든 시간대가 이미 매진됐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계획돼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역 인근에 들어서는 별내자이 더스타 아파트는 421가구 모집에 8만 5천여 명이 1순위에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203대 1. 별내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노선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37대 1을 기록해 지난해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으로 꼽혔습니다. 단지는 지하철 5선 고덕역 도보권 입지를 갖춘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망 확충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큰 기대를 보고 있는 거는 시장 흐름상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일각에선 교통망 확충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섣부른 투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한 유명 유튜버에서 시작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통신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KT는 오늘 공식 사과했고요. 정보 오류가 발견된 고객에게 즉시 수정 조치를 했는데 현재 파장을 잠재우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중론입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도 잇따라 나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KT 인터넷 속도 논란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 어떤 얘기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이서비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 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서비 사용한 10기가 bps 인터넷 요금은 월 88,000원이지만 100Mbps 수준으로 월 22,000원인 요금제를 써왔던 것입니다. 1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섭은 10기가 bps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KT로부터 요금 감액을 받지도 못했다는 폭로했습니다. KT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낮췄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태이지만 KT는 해당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 정보가 누락된 데 따른 일로 기술적 문제나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는 해명했습니다. 속도가 낮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KT 내부에서 근데 지금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 나옵니까? 네, KT 내부에서도 예고된 참사였다는 반응입니다. 직장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KT 재직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유선 인터넷 1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실제로 100Mbps 속도도 안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회사 경영 중 통신회사의 기본이 통신 품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통신 품질보다는 영업에 치중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KT 서비스 직원은 한 언론사를 통해 KT는 단기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자 KT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기가 상품으로 개통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KT는 단기간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 기사들에게 업무를 할당했고 이에 실제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서비스를 개설했다는 주장입니다. KT의 기가 인터넷은 7년 전 황창규 KT 회장의 작품입니다. KT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섬 지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기가 인터넷을 구축하며 기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제1호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타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회사에서 공을 들인 작품으로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그냥 KT가 사과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거 그냥 넘어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KT는 오늘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문을 냈습니다. KT는 10기가 BPS 인터넷 사용 고객을 전수조사해 정보 오류가 발견된 고객 24명에 대해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에게 개별 안내에 사과를 전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의 사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KT에 중대한 의도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가기정통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KT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가품질 진단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느려지는 경험들은 해보신 분들이 계신데 설마 나까지 그럴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조금 아리송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불한 가격만큼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할 방법 없습니까? 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즉 NIA 홈페이지와 각 통신사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NIA는 인터넷 속도와 동일 상품 평균 속도, 지연 시간 등을 보여줍니다. 측정 결과 인터넷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각자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는 최저 속도 보상 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T 고객은 총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3회 이상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금이고 월 5회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역시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 보장 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합니다. LGU 플러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수준 계약 테스트 후 요금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매번 속도를 점검해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통신 3사 모두 속도에 제한이 걸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는 약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용 약관상의 허점으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나 정보 제공도 없었고 명백한 불공정 약관 아니냐. 고지 의무는 의무화해야 되고 그 속도가 낮아졌을 경우에 배상이나 이런 것도 몇백 원 정도 수준으로 할 게 아니고 3배나 10배 손해배상을 해야 이런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 네, 이에 KT 측은 개인마다 통신 환경에 따라 속도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와이파이 성능이나 컴퓨터 성능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체감하는 거랑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측정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보다 먼저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개별로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돈 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도 인터넷 속도에 의심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인터넷 속도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결산 배당금이 총 33조 2천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1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이 33조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업당 평균 배당금은 전년 392억 원에서 작년 627억 원으로 59.9%가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배당 총액과 평균 배당금은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지난해 평균 배당 성향은 39.5%로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직전 4년 동안의 평균 36.1%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으로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9세 투자자들의 경우에 1분기 중 예치금은 9억 6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증가율은 284.3%로 전 연령대를 압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전체 예치금은 올 1월 말 2,516억 6천만 원에서 3월 말 5,675억 3천만 원으로 125.5%나 급증했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2곳에서 3곳 정도로 최근 두산솔루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스카이라이크 인베스트먼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과 관련해 2년 정도를 거쳐 시기가 좋아지면 기업 가치를 높여 판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실적 호조로 대우건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진 올해가 매각의 적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